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산자 행동 두 번째 시간으로 경쟁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 결국 가격을 보면은, 비용이랑 이윤, 마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우리 비용 부분이고, 그리고 마크업은, 그러니까 비용에 더해서 얼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마진을, 이 생산자들이 마진을 먹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이 있는 뭐 경쟁 시장, 뭐 그냥 경쟁이 없는 독점 시장, 경쟁이 있지만 비교적 약한 그런 과점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고, 그 각각이 하나하나 굉장히 길고도 중요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 강의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경쟁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이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 곡선 어떻게 도출하는지 혹은 수요 함수 어떻게 도출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그 답으로서 우리가 수요 함수를 얻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생산자들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그 답으로 우리가 공급 곡선을 얻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수요 함수를 얻을 때랑 마찬가지로 공급 함수를 얻을 때도 우리는 이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가격하에서 얼만큼 생산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수요 함수를 도출할 때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선호랑 그리고 예산 제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대강 고려를 하면 됐었어요. 비교적 단순했는데 생산자 행동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해야 되는 생산자들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 문제 자체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산할지, 어떤 투입물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생산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얼만큼 생산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생산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을 해서 오퍼레이션 할지 말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고려할 거지만,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사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보다는 약간 더 복잡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급 곡선 도출하는 거 약간 복잡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생산자 행동에 대한 슬라이드 다시 여기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생산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최적화라는 그런 개념 틀로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그들의 어떤 목표 추구 행위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의도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조건에 따라서 이윤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제 비용이랑 이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이제 비용 부분이고, 이제 이윤 부분은 시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게 이제 오늘부터 할 얘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완전 경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 모형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경제학 배우면 가장 처음 배우는 이제 수요 공급 모형이 결국 이 완전 경쟁 시장 모형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보면은 일단 수요 함수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요 함수를 도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만큼 구매하고자 하는지가 수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은 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고려할 때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대체로 어떤 시장 장악력이라든 시장 지배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가격을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함수는 웬만한 경우에 웬만한 큰 시장에는 다 그냥 수요 함수가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고 보통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제 공급 함수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 공급 함수를 도출할 때도 우리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산자들이 얼만큼 생산할지를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어떤 경우에만 해당되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독점 시장, 뭐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이런 데서는 기업들이 그렇게 그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독점 기업은 가격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하면은 독점 기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독점 시장이나 뭐 그 외 다른 시장에는 공급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급 곡선 같은 걸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수요 공급 모형 같은 거는 사실 완전 경쟁 시장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생산자 행동을 본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할 건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뭐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 비용과 공급 곡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던 얘기인데, 이제 공급 곡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공급 곡선을 결국 뭘로 볼 수 있냐면은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왜 그러냐면은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뭐 가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를 하면은 결국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비용과 그때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이득은 뭐죠? 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계 비용이 가격보다 높으면은 추가로 아니죠.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은 추가로 생산하고, 그리고 가격이 비용보다 어, 낮으면, 그러니까 가격이 비용보다 낮으면, 아니면 비용이 가격보다 높으면 이제 생산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공급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 공급을 하는 게 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 결국은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 비용 곡선 다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맞고 완전히 맞진 않아요. 그 완전히 맞는 얘기를 오늘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정확히 어떻게 도출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 한계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제 공급이 발생을 하는 게 최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윤 극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했죠. 이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윤은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에요. 여기서 수입 비용 뭐 이런 이윤 이런 것들 다 경제학적인 개념이지 회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한번 강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윤은 경제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 같은 것들이 사실 회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이 경제학적인 비용,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 결국 이윤이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얼만큼 생산하는 게 좋은가? 이게 이제 이 생산자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생산자의 의사결정 문제죠. 그래서 얼만큼 생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윤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까지 생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뭐가 있었죠? 이 제약 조건하에서의 극대화, 제약 조건하에서의 극대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목적 함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 함수가 있을 때 그 목적 함수가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로 됐을 때 극대화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가장 꼭대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더 증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의 목적 함수가 증가한다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 우리의 목적 함수가 감소한다면은 더 이상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점이 이제 최적점일 텐데, 그 움직이지 않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조금 움직여도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그런 점이 이제 최적점인 거죠. 여러분들 그 포물선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여기도 다시 적용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윤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이제 최적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윤 함수를 미분을 해서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때 우리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왼쪽에 이윤은 그 도함수가 0이라고 우리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윤 함수의 도함수가 0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 함수를 미분을 했다고 치고 그 부분을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0.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죠? 총수입 빼기 총비용인데 총수입을 미분하면은 한개 수입, 총비용을 미분하면은 한개 비용. 그래서 marginal revenue, marginal cost. 그래서 MRM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보실 뭐 단순히 이제 완전 경쟁 시장뿐만 아니라 뭐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다시 볼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마지널 레비뉴랑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요거는 시장 조건이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윤 함수를 우리가 극대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극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널 레비뉴랑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다시 말해서 한 단위를 더 생산했을 때 레비뉴가 코스트보다 크다면은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것이고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레비뉴가 코스트보다 작다면은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적점에서는 더 이상 이윤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그런 점이 딱 최적점인데 딱 그 순간이 말하자면 마지널 레비뉴랑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점이죠. 요 식을 좀 더 풀어서 각각을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널 코스트라는 거는 결국 이 토탈 코스트를 TC 토탈 코스트예요. 토탈 코스트를 Q로 미분을 한 건데 미분을 했다고 해서 이제 변화율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Q가 조금 바뀌었을 때 TC 토탈 코스트가 얼만큼 바뀌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 기울기가 이제 마지널 코스트죠. 마지널 코스트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널 레비뉴도 우리 비슷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마지널 레비뉴 뭐라 그랬죠? 레비뉴 이 토탈 레비뉴를 이제 Q 생산량으로 미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변화량의 비율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토탈 레비뉴 부분을 다시 써서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썼어요. 토탈 레비뉴라는 걸 결국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는 여기서는 그냥 주어진 숫자예요. 왜 그렇죠? 우리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이 시장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가격이 결정이 돼서 이 가격에 물건을 팔지 말지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주어진 숫자기 때문에 그냥 말하자면은 어떤 상수죠. 상수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요 Q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니까 분자의 델타 Q, 분모의 델타 Q 해서 여기 싹 사라지고 나면은 그냥 그게 P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이 마지널 레비뉴라는 거는 한 단위 더 팔았을 때 경쟁 시장에서 물건을 한 단위 더 팔았을 때 그때의 추가적인 이득이 얼마다? 가격.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래요. 이게 뭐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에서는 마지널 레비뉴가 그냥 주어진 어떤 숫자 P가 아니라 이 마지널 레비뉴는 이 수요 함수의 기울기와 관계 있는 그리고 생산량이랑 관계 있는 어떤 함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널 레비뉴가 그냥 P 어떤 주어진 숫자로 나오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널 코스트랑 마지널 레비뉴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좀 풀어 써보고 나니까 우리 이제는 이제 마지널 레비뉴랑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점에서 완전 경제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하는 그런 생산량은 얼만큼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프라이스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마지널 코스트가 프라이스 뭐죠? 여기 지금 파란 수평선, 이게 한계 수입이자 가격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한계 수입보다 한계 비용이 작다면, 그러면 요 차이 부분은 다 수입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번 돈, 이걸 한 단위 더 팔았을 때 버는 돈, 그리고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니까, 지금 버는 돈이 드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는 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가 프라이스 한계 수입 마지널 레비뉴보다 작다면 생산을 증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한계 수입 프라이스 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생산을 우리가 더 감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적인 점은 요 두 선이, 그러니까 두 하나의 곡선과 이 한계 비용 함수와 이제 한계 수입 요 직선이 딱 만나는 요 점이 말하자면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생산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바로 이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점. 여기서 한계 수입은 다름 아닌 시장 가격인데요. 그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 거기까지 이제 생산하는 게 최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급 곡선은 주어진 가격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그게 결국 한계 수입이라 그랬죠. 그 한계 수입이랑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만큼 생산을 할 텐데, 이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결국 주어진 가격 하에서 얼만큼 공급할까에 대한 대답이 공급 곡선인데, 이게 바로 한계 비용이 바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 수입을 아래서부터 쭉 올린다고 해봐요. 요 지금 요 파란 수평선을 쭉 밑으로까지 내렸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격이 이렇게 천천히 오를 때 생산량이 얼만큼씩 나오는지, 그걸 보여주는 선이 바로 공급 곡선일 텐데, 그 공급 곡선이 다름 아닌 바로 한계 비용이 바로 그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 곡선이 결국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공급 곡선을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장 공급 곡선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을 찾은 다음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과 함께 이 시장 균형을 찾고 싶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는 순서예요. 이제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수요 함수를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이제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들을 쭉 도출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합쳐야겠죠. 애그리게이트를 해야 돼요. 애그리게이트를 해서 우리가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어내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하나의 예가 있는데, 이제 기업 1의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리고 기업 2의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은 그 수평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요 가격이 이렇게 낮게 있을 때, 요 지금 한계 비용 곡선 두 번째 한계 비용 곡선을 보면 요 오른쪽에도 어떤 곡선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 왼쪽에도 어떤 곡선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도 어떤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택해서 이 수평합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수평합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 Y축은 가격이고 X축은 생산량이니까, 결국 시장 공급이라는 거는 주어진 가격 하에서 얼만큼 생산이 될지, 얼만큼 공급이 될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 개별 기업들의 비용 곡선들을 이제 수평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수요 곡선도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들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수평합을 하면은 그게 시장 수요 곡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평합이냐 수직합이냐, 이 수평합이라는 걸 외워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고,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학생 때 그게 헷갈렸어요.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막판에 막 이제 벼락치기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수평합을 해야 되는 건지 수직합을 해야 되는 건지 막 그게 헷갈려요. 이제 시장 공급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수평합을 해야 되는지 수직합을 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렸는데,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수직합이라는 건 없거든요. 우린 수직합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평합이에요. 왜냐면은 이 우리가 시장 공급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이런 거 도출하려고 할 때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얼만큼 공급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량은 결국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얼만큼 공급되는지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들이 다 수평합이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공급된 요 밑에는, 예를 들어서 요 점선 밑에는 한계 비용이 이렇게 낮은 기업이 요 기업밖에 없으니까, 이 기업 1밖에 없으니까 요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 점선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기업 2도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기업 2의 공급량도 기업 1의 공급량에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 지금 더한 거예요. 이 수평으로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주어진 가격하에서 얼만큼 공급이 될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평합이고 뭐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을 이렇게 공급 곡선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얼핏 보기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한계 비용이 곧 공급 곡선이고,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이제 합한 거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하고 엄밀하게 시장 공급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면 좋을지,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비용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뭐 장기 단기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균 비용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개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급 곡선을 좀 더 다듬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로 도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급 곡선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용 얘기할 때 이런저런 개념들을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분류고 뭐 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개념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자, 공급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한계 비용만 알면 충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좀 어프락시메이션으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 하면은 그 한계 비용 곡선에 더해서 좀 공급 곡선을 좀 더 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다듬을 거냐면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의 관통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인데,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투입물을 어떻게 조합하여 생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비용 최소화를 한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특정 비율로 조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출된 비용이 최소화된 비용을 우리가 그냥 비용 함수, 비용 곡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용 최소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얼만큼 생산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점까지 생산할 것이다 라는 게 대답이었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질문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냥 만약에 내가 시장 바깥에 있어요. 아직 뭐 조업을 안 하고 오퍼레이션 안 하고 있으면은 과연 내가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entry decision이라 그래요. 시장에 들어갈지 말지. entry decision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생산자들이 존재할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은 지금 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시장에 진입해서 몇 개의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시장의 경쟁이 얼만큼 어떤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어떻고 뭐 수량은 어떨 것인가? 그게 뭐 효율적인 어떤 자원 분배를 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진입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또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건물도 빌리고 뭐 이것저것 다 고정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장사를 계속 할까 말까? 그런 문제를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계속 할까 말까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얼마나 많은 공급자들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공급 곡선의 모양도 바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조업 중단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폐업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뭐 시장 퇴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exit을 이제 우리가 시장 퇴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업 중단은 이제 오퍼레이션을 이제 멈추는 거고 이제 exit은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나가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개념은 장기와 단기 구분이에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사 접을까라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기에 이제 시장에 남아 있긴 하지만 장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건물은 차지하고 있지만 셔터는 올리지 않은 장사는 하지 않는 그 상태가 이제 조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다 정리해서 나간 것 이제 건물도 다 뭐 팔든지 다 임대 다시 내놓든지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폐업인 상태예요. 그래서 요것들 구분을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한번 이런 의사결정 문제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뭐 하고 싶다 그랬죠? 공급 곡선을 조금 더 다듬어 보고 싶다고 했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구분 단기와 장기의 구분이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단기와 장기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면 단기에는 양을 변경시킬 수 없는 어떤 투입물이 하나 이상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 투입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에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기에서는 고정 투입물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는 고정 투입물은 일단 그냥 고정되어 있다. 그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이 우리가 조업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이 가변 비용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변 비용보다 총 수입이 크다면 조업을 계속하고요. 총 수입이 가변 비용보다 작다면 조업을 중단을 하는 게 최적이겠습니다. 단기의 의사결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장기에는 모든 투입물을 충분히 조정하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에는 모든 투입물이 가변적이고 그리고 장기에는 고정 비용도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폐업이라는 의사결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작다면
다시 말해서 이 총수입 빼기 총비용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윤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윤을 아까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작다면, 다시 말해서 이윤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그때는 폐업을 하는 게 좋다. 장기에는 폐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업 중단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업 중단을 하는 기준이 총수입과 가변 비용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봅시다. 조업 중단 시 이윤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조업을 중단했을 때 그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이윤은 뭐라 그랬죠? 총수입 빼기 죄송합니다. 총수입 빼기 총비용.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 이윤인데 조업을 중단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요거는 그냥 정의식대로 그냥 쓴 거고요. 조업을 중단하면은 요 TR 총수입 그리고 VC 이 variable cost 얘네들이 들지 않아요. 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생산직 노동자에게 줘야 되는 임금이 없고요. 우리 조업 중단했으니까 이제 장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variable cost가 들지 않고요. 당연히 뭐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수입도 없어요. 그래서 TR이랑 여기 요 식에서 보면은 TR이랑 요 VC가 다 0이에요. 요 TR VC가 0이라서 남은 거는 이제 마이너스 FC 픽스드 코스트죠. 그래서 그냥 픽스드 코스트만 손해를 보는 거죠. 조업 중단 시의 이유는 픽스드 코스트만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업을 하면은 이윤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요거 그대로 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총 수입에서 픽스드 코스트 빼고 베리어블 코스트 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은지, 조업을 중단하는 게 좋은지 조업을 지속하는 게 좋은지를 생각을 할 때 요 두 개의 이윤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국 이윤 극대화니까 이윤이 더 높은 그런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죠. 그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 이윤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빼볼게요. 그래서 조업 시의 이윤에서 조업 중단 시의 이윤을 딱 빼니까 뭐가 나오죠? total revenue 빼기 variable cost. 그러니까 이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지 작은지 이것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총 수입이 이 가변 비용보다 크다면 조업을 지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 수입이 가변 비용보다 작다면 조업을 중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요 얘기를 다시 좀 바꿔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요 양변을 다 Q로 나눈 거예요. 생산량 Q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total revenue를 Q로 나누면 뭐가 되죠? 우리 앞에서 좀 전에 했지만 뭐였죠? total revenue라는 건 결국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나누면 남는 거는 가격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양변을 Q로 나눴을 때 total revenue는 뭐가 되냐면은 요 price P가 됩니다. 그리고 요 variable cost VC는 Q로 나누면 뭐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인데 평균 가변 비용 AVC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의 조건을 그대로 아래처럼 다시 쓸 수 있어요. 위의 조건을 아래처럼 다시 쓰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으면 조업을 지속하고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결국 공급 곡선을 조금 더 다듬고 싶은 거죠. 공급 곡선을 다듬고 싶어서 결국 요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실을 우리 다시 제일 큰 원리는 이윤 극대화고, 이윤 극대화 원리를 이제 꼼꼼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업을 할지 말지, 이제 거기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 의사결정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제 집어넣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하면은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장 처음에는 그냥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항상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업을 할지 말지 그 의사결정까지 고려하면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예요. 그래서 평균 총 비용 이거는 그냥 생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생산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만큼 든다. 요것들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평균 총 비용이 이렇게 생기고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 개의 비용이 그 최저점들을 이렇게 지난다. 요런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한 개의 비용이 이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총 비용의 최저점을 지난다. 요런 얘기 제가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한 얘기를 반영을 해볼게요. 좀 전에 한 얘기를 반영을 하면은 이 한계 비용이 그냥 그대로 공급 곡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단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만약에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다면 그때 얼만큼 공급이 될지 생각해 봐요.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도 낮다면 그때는 조업을 하지 않는 게 최적이죠. 조업을 하지 않는 게 최적이기 때문에는 그때 이 기업의 공급량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급 곡선이 여기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아지면은 그때 이제 다시 조업을 하는 거죠. 근데 조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얼만큼 생산을 하냐면은 이 한계 비용을 따라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 공급 곡선입니다. 단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을 때는 공급을 안 하니까 이 0에 가서 붙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이 평균 가변 비용 최소화된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다면은 그때는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의 비슷하게 장기 공급 곡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장기 공급 곡선은 뭐가 달라질까요? 장기에서는 우리는 모든 투입물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변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총 비용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 비용까지 함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변 비용만 가지고 이윤 극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총 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이윤 극대화를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논리나 논리 전개 같은 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장기 곡선,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 전에는 이제 조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시장 진입을 할지 아니면 폐업을 할지 시장 퇴출을 할지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시장 가격이 최소 평균 총 비용 요 점이죠. 요 지금 요 이 점선이 나타내는 게 이제 최소 평균 총 비용인데 가격이 요거보다 높다면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 보통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가격이 이 최소화된 평균 총 비용보다 낮다면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윤이 있다는 거죠.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경쟁이 심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 가격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면은 그래서 만약에 최소 평균 총 비용 요 점보다도 더 낮게 되면은 장기에는 이 기업은 시장에서 나가게 되죠. 시장 퇴출이라고 하고 폐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장기 공급 곡선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우리는 요때는 이제 평균 총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평균 총 비용보다 가격이 낮을 때는 시장에서 나가서 여기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요 기업이 공급하는 공급량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0에 가서 요 빨간 수직선이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한계 비용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요 윗부분에서는 단기 공급 곡선과 같지만 이제 요 아랫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장기 공급 곡선은 평균 총 비용을 고려를 해가지고 시장에 남아 있을지 말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장기 공급 곡선까지 도출을 했으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그 핵심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전 경쟁 시장을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 뭐 효율적인지 어떤 식으로 균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균형이 뭐라고 했죠? 균형은 우리 모형의 어떤 예측값이라고 했죠. 균형에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 이제 그 균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균형에서의 어떤 이 사회 후생, 그러니까 뭐 소비자 잉여와 뭐 생산자 잉여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쟁이라는 게 결국 이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까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선 장기 경쟁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장기 경쟁 균형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은 더 이상 진입도 퇴출도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진입도 퇴출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지금 요 위에 논리에 따르면은 시장 가격이 평균 총비용보다 크면은 진입이 일어나고 시장 가격이 낮으면은 폐업이 일어나고 시장 퇴출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더 이상 진입과 퇴출도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시장 가격과 평균 총비용이 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경쟁 균형에서는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 그리고 시장 가격과 평균 총비용이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 경쟁 균형에서는 이윤이 0이라는 뜻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식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이 평균 총비용이랑 같아진다 그랬어요. 장기 경쟁 균형에서는 우리가 요런 거를 지금 장기 경쟁 균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형의 예측치, 장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 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장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가격과 평균 총비용이 같아지는 그런 점이에요. 더 이상 진입과 퇴출이 없는 점인데, 그 진입과 퇴출이 없는 그런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은 이 평균 총비용과 같아지는 그런 가격이죠. 근데 요 양변에 우리가 생산량 Q를 곱해 볼게요. 생산량 Q를 양변에 곱하면은 이 왼쪽에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이제 수입, 총 수입이 되고, 우리 평균 총 비용인데 이제 밑에 이거 평균 총 비용은 그 정의상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죠. 생산량 Q로 나눈 거죠. 그래서 다시 Q를 곱하면은 그냥 총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은 얘기냐면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는 얘기는 이윤이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경쟁 균형에서는 거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윤이 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윤이 0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윤이 0이면 도대체 왜 시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뭐 그냥 편하게 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윤이 0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회계적 이윤이 아니라 경제적 이윤이에요. 경제학적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다른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시장에서 뭐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돈만큼은 얻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초과 이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 경쟁 균형에서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초과 이윤이 없다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그냥 장사해서 딱히 엄청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딱히 엄청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똔똔이다. 그래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 경쟁 균형에서는 이윤이 0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헷갈리고 약간 핸드웨이빙스러운 얘기를 할 텐데,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장기 단기를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얘기가 좀 불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 단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의 중요성은 고정 비용이 얼만큼 크냐 작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표준적으로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고정 비용이 좀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그리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뭘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은 어, 이윤이 0일 때도 생산자 잉여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윤이 0일 때 생산자 잉여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뭐 생산자 잉여가 이윤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의가 이윤이랑 달라요. 생산자 잉여 여러분들 뭐 경제 원론이나 이런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은 생산자 잉여는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를 생산량까지 쭉 적분을 한 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삼각형 밑에 있는 그림 잠깐 볼까요? 지금 요 삼각형 밑에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요 지금 공급 함수가 결국 보여주는 게 한계 비용인데 이 한계 비용과 가격의 차이를 이렇게 생산량 혹은 거래량까지 쭉 적분한 요게 이제 생산자 잉여인데 그렇죠? 요 생산자 잉여의 정의가 요거죠.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수학적으로 요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가격을 평균 가변 비용을 빼서 이제 생산량 곱한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총수입에서 이제 가변 비용을 뺀 것만큼이죠. 그게 생산자 잉여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잉여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자 잉여는 총 비용이 아니라 가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비용이 굉장히 작을 때는 이제 이윤과 생산자 잉여가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클 때는 이제 이윤과 생산자 잉여가 꽤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장기 경쟁 균형에서는 이윤 0이지만 생산자 잉여는 0보다 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이 같다면은 가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뺀 요 값 자체는 양수일 테니까 그렇겠죠. 가격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이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가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뺀 요 값은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클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평균 총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클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0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나는 우리가 생산자 잉여랑 이윤을 흔히 함께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 둘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정 비용 부분만 이제 차이가 나고 사실은 뭐 이윤과 생산자 잉여가 많은 경우에 함께 움직이긴 하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자 잉여도 증가하고 이윤도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생산자 잉여랑 이윤이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많이 비슷한 개념이긴 하고 그리고 생산자 잉여랑 이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고정 비용을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 경쟁 균형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경쟁 시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결국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경제학은 결국 경제 현상들을 막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경제 현상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뭘 하고 싶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어떤 제도가 좋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조직이라든지 뭐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과학들이 궁극적으로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보통 던지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어떤 시장 제도가 좋은가? 어떤 상태에서 시장이 잘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performance of the market이라는 마켓 인스티튜션의 performance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이 마켓이라는 인스티튜션이 이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모형을 통해서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현실에서 관찰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데 시장이 어떤 경우에 잘 작동하고 어떤 경우에 잘 작동하지 않는지 그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걸 이제 말하자면 시장의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트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 균형, 완전 경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게 뭔데? 우리는 경쟁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경쟁 시장이라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경쟁이 없다면 어떤지, 경쟁이 약하다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우리가 어, 말하자면은 이 제도의 특성과 제도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가 경제학 모형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모형들은 그냥 다 틀린 모형들이에요. 틀렸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틀렸다는 거냐면은 다 일종의 현실의 모사품이에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모형은 없어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모형은 어떤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모형이랑 이런 사회과학의 모형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의 모형은 현실을 최대한 물리적 현실이든 화학적 현실이든 그걸 최대한 있는 그대로 최대한 그럴듯하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이 복잡한 사회, 복잡한 경제 현상을 그대로 묘사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approximation 좀 어떤 크루드한 대체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체물로서의 모형이기 때문에 좀 불완전하다는 거 일단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봤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서원이 길었고 어쨌든 경쟁균형화에서 사회 후생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신 어쩌면 가장 많이 봤던 다른 경제 원론 수업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경쟁 균형은 여기서의 경쟁 균형은 사실 장기 경쟁 균형이랑 좀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는 말하자면 단기 경쟁 균형이에요. 단기 경쟁 균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기 얘기는 지금 좀 다른 얘기예요. 이 경쟁 균형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고 초과 수요가 있다면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공급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요는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우리가 요 모형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일이죠. 요 모형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이 바로 균형이라는 거고 그 균형은 여기서 경쟁 균형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경쟁 균형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 균형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좀 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수요 함수는 어떻게 도출이 됐죠? 수요 함수는 우리가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도출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요 함수는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이다. 그래서 수요 함수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좀 약간 좀 심플리파이한 얘기이긴 한데 좀 단순한 얘기인데 이 수요 함수는 결국 뭘 반영을 하고 있냐면은 이 한계 효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한계 효용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고 가격이 한계 효용보다 작다면 더 구매량을 늘리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 효용 극대화를 하는 점은 한계 효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주어진 가격하에서 얼만큼 구매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한계 효용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함수는 다시 말하면 한계 효용 함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쭉 내려오는 거는 이 한계 효용 함수입니다. 물론 시장 수요 함수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 효용 함수를 쭉 수평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급 함수는 뭐였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게 한계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는 점에서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가격보다 크다면 더 이상 이제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이제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공급은 한계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공급 함수라는 건 다름 아닌 이제 한계 비용 함수인데 이제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함수들을 쭉 더해서 이 시장 공급 함수를 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 공급 함수,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요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이따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쟁 균형에서 우리가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사회후생은 뭐냐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입니다. 사회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우리 사회후생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이 우리가 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할 때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경쟁 시장을 평가를 할 때는 A 잣대를 사용하고 뭐 독점 시장을 평가를 할 때는 B 잣대를 사용하고 이러면은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의 잣대로 모든 시장을 다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사회 후생이라는 잣대로 이것들을 다 평가를 할 거예요.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의 합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시장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소비자 잉여는 결국 뭐냐면은 다름 아닌 총 효용에서 이 말하자면 이 가격 곱하기 거래량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이죠. 그러니까 이 소비를 함으로써 얻은 총 효용에서 지출을 뺀 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될 것이고요.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곱하기 거래량,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입이죠. 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제 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고정 비용은 잠시 무시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정 비용이 있고 뭐 장기 경쟁 균형으로 가면은 약간 좀 얘기가 좀 더 꼬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좀 더 단순하게 이제 고정 비용 잠시 무시하고 그냥 생산자 잉여는 그냥 가격 곱하기 거래량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건데 이 비용은 다름 아닌 이 가변 비용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사회후생이라는 건 뭐죠? 사회후생이라는 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더한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지출이 생산자 잉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주인만 바뀐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보면은 그거는 그냥 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한 부분이 아닌 그 부분은 그냥 싹싹 사라지고 남는 것은 총 효용에서 총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사회 후생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이 사회 전체에서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래 참여를 함으로써 느낀 총 효용에서 이 그 생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 총 비용을 뺀 것이 결국 사회 후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잉여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더했다라는 것은 결국 총 효용에서 총 비용을 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이다. 경쟁 균형에서 이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됐다. 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거래량이 Q스타보다 작다면 그 얘기는 뭐다? 아이고 다시 빅사리가 요 Q스타보다 만약에 거래량이 작다면 Q스타보다 거래량이 작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요 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한계 비용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하면, 거래량을 증가하면은 계속 사회 후생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한계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거래량을 늘리면 사회 후생이 증가를 할 겁니다. 이 거래량이 Q보다 크다면은 반대겠죠. 거래량이 Q보다 크다면은 이제 한계 비용이 한계 효용보다 더 큰 경우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은 그때 이제 사회 후생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은 언제 극대화되냐면은 정확히 거래량이 Q 스타일 때, 다시 말해서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이 없는 경쟁 균형 그 점에서 이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쟁 시장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경쟁이 없다면 어떠냐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